어머나, 이게 무슨 일이야? 복례는 급히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30년 넘게 이 집에서 살았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무너진 담벼락 사이로 흙탕물이 거세게 밀려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뭐지? 저게 뭐야? 복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진흙투성이 속에서 웅크린 작은 생명. 하얀 진돗개 한 마리가 지쳐 보이는 모습으로 떨고 있었습니다. 2025년 여름, 장맛비가 시작되자 이복례는 묵은 먼지를 닦듯 대문을 손질했습니다. 나무로 된 대문은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비바람에 시달려 여기저기 상처가 나 있었지만 복례는 매년 이맘때가 되면 어김없이 대문을 정성스럽게 닦아냈습니다. 그때 문만 열어줬어도, 아니, 그냥 말 한마디만 따뜻했어도 복례의 입술에서 작은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1995년 여름, 중학교 2학년이던 딸 지선과 다툰 끝에 문을 닫은 뒤 지선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사춘기 딸의 반항에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고 지선은 눈물을 글썽이며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엄마는 날 이해 못해. 절대 안 돌아올 거야. 그것이 딸이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복례는 그날 밤 대문 앞에서 새벽까지 기다렸지만 지선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도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복례는 걸레를 물에 헹구며 마당 한 구석을 바라봤습니다. 그곳에는 30년이 지나도록 지선의 신발 한 켤레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하얀 운동화는 이미 색이 바래고 끈도 사가 있었지만 복례는 한 번도 그 신발을 치운 적이 없었습니다. 지선이가 돌아올 때 신을 신발이 있어야지. 복례는 매일 아침 그 신발을 정성스럽게 털어주고 비가 올 때면 처마 밑으로 옮겨놓곤 했습니다. 이웃들은 복례를 안쓰럽게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지선이 가출한 지 5년 뒤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고 복례는 홀로 남아 딸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가끔 지선의 소식을 묻기도 했지만 복례는 그저 묵묵히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처음 몇 년간은 경찰서에도 신고하고 친척들에게도 연락해봤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 사람들은 지선이 이미 세상에 없을 수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지만 복례는 절대 그런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지선이는 살아있어요. 엄마가 느껴져요. 복례는 항상 그렇게 말했습니다. 특별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어머니의 직감이라는 게 분명히 있다고 믿었습니다. 지선이 정말 세상을 떠났다면 자신이 모를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빗방울이 대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복례는 비가 오면 유독 잠을 설쳤습니다. 지선이 떠난 날도 이런 비가 내렸기 때문입니다. 빗소리를 들으면 자꾸만 그날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화가 나서 소리쳤던 자신의 목소리, 문을 쾅 닫으며 나가던 지선의 뒷모습,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된 기나긴 침묵. 복례는 그날을 수없이 후회했습니다. 지선이 늦게 들어온다고 혼을 냈던 것, 친구들과 어울린다고 걱정했던 것, 공부를 안 한다고 잔소리했던 것.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딸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는데 지선은 그걸 몰랐을 것입니다. 그때 내가 좀 더 참았으면, 지선이 마음을 좀 더 헤아렸으면. 복례는 자신을 자책하는 말을 되뇌며 마당을 쓸었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후회는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딸에 대한 그리움은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복례의 일상은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지선의 신발을 정리하고
하루 종일 집안일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이 되면 대문 앞에 앉아 마을길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기다리는 마음이었습니다. 이웃집 정일수가 담장 너머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복내야, 오늘 비 많이 온다던데 괜찮겠어? 네,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일수는 60대 후반의 무뚝뚝한 남자였지만 복내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지선이 떠난 이후 복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오랫동안 지켜봐 왔기 때문입니다. 가끔 말없이 반찬을 가져다 주거나 집 주변 수리가 필요할 때면 조용히 도움을 주곤 했습니다. 복내야, 너무 자책하지 마. 지선이도 이제 어른이 되어서 자기 삶을 살고 있을 거야. 정일수는 가끔 이런 위로의 말을 건네기도 했지만 복내는 그럴 때마다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선이 어디선가 잘 살고 있다면 좋겠지만 왜 한 번도 소식을 전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복내는 빗방울이 거세지자 마당 정리를 서둘렀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천둥 소리가 들려오더니 갑자기 바람이 거세게 불기 시작했습니다. 나뭇가지들이 흔들리고 마당의 화분들이 넘어질 것 같았습니다. 이상하네. 일기예보에선 이렇게까지 심하다고 안 했는데. 복내는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창문을 통해 바깥을 내다보니 벌써 빗물이 마당에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이 집에서 살아오면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날씨가 변한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비는 더욱 거세져 갔습니다. 복내는 창문을 통해 바깥을 내다보며 걱정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마을 뒷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마당이 어떻게 될까? 복내는 지선의 신발이 걱정되어 잠옷 위에 우비를 걸치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빗물에 젖지 않도록 신발을 집 안으로 가져왔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집 안에 들여놓지 않았던 신발이었지만 오늘만큼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복내는 빗소리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방울 소리가 마치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것 같아서 자꾸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혹시 지선이 돌아온 건 아닐까 하는 희망과 그럴 리 없다는 현실 사이에서 복내의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비가 그쳤습니다. 복내는 간신히 잠들었지만 아침이 되자 급히 마당으로 나가봤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마당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뒷산에서 흘러내린 빗물이 마당 곳곳에 웅덩이를 만들어 놓았고 담벼락 한쪽이 무너져 내려 있었습니다. 어머나, 이게 무슨 일이야? 복내는 급히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30년 동안 살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무너진 담벼락 사이로 흙탕물이 그대로 흘러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흙탕물 속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뭐지? 저게 뭐야? 복내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봤습니다. 진흙 속에서 털복숭이 동물 하나가 힘겨워하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진돗개 한 마리였습니다. 하얀 털은 진흙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작은 몸은 지쳐 보이고 움츠러들어 있었습니다. 복내는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동물을 키워왔기 때문에 개를 무서워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작은 생명이 불쌍해 보였습니다. 이런, 얼마나 무서웠을까. 복내는 집에서 큰 수건을 가져와 개를 조심스럽게 감쌌습니다. 개는 처음에는 경계하는 듯 했지만 복내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자 순순히 몸을 맡겼습니다. 복내는 개를 안고 집 뒤편 수도로 가서 정성스럽게 씻겨주었습니다. 물이 차가울 텐데 좀만 참아라. 미지근한 물로 진흙을 씻어내자 하얀 털이 드러났습니다. 순백의 진돗개였습니다.
크기로 봐서는 아직 어린 개 같았지만 눈빛만큼은 어른스러웠습니다. 복내는 오래된 이불을 꺼내 마당 한 구석에 깔아주었습니다. 여기서 좀 쉬어라. 밥도 줄게. 복내는 집에 있던 쌀을 끓여 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개는 배가 많이 고팠던지 허겁지겁 죽을 다 먹어치웠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복내는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이렇게 떠밀려 오는 거지. 복내는 개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폭우 속에서 이곳까지 떠내려온 것을 보면 이 개도 제갈 곳을 잃은 채 헤매고 있었을 것입니다. 마치 30년 전 집을 떠난 지선처럼 말입니다. 개는 복내가 내준 이불 위에서 몸을 둥글게 말고 잠들었습니다. 복내는 그 모습을 보며 괜스레 마음이 놓였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살다 보니 집안이 너무 조용했는데 이렇게 작은 생명 하나가 있으니 집안 분위기가 전혀 달라졌습니다. 이름이 뭘까? 목걸이도 없네. 복내는 개의 목 주변을 살펴봤지만 이름표나 목걸이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주인이 있는 개인지 야생개인지 알 수 없었지만 일단은 몸을 추스르게 해주고 기운을 차릴 때까지 돌봐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일수가 담장 너머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복내야, 마당이 많이 망가졌네. 담벼락 수리 도와줄까? 고마워요. 그런데 개 한 마리가 떠내려왔어요. 개라고? 어디 보자. 정일수는 담장을 넘어와 개를 살펴봤습니다. 개는 여전히 조용히 누워 있었지만 정일수를 경계하는 듯 귀를 세웠습니다. 진돗개네. 순종 같은데. 주인이 있을 텐데 왜 여기까지 왔을까? 글쎄요. 폭우에 떠내려온 것 같은데 많이 지쳐 보이고 몸 상태가 안 좋아요. 정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개를 버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면 정말 폭우의 주인과 헤어진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며칠 더 지켜보고 주인이 찾으러 오지 않으면 복내가 키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럴까요? 그런데 이름을 뭐라고 불러야 할지. 하얀 털이니까 백구라고 부르면 어때? 복내는 그 이름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소박하면서도 정겨운 이름이었습니다. 백구야, 이제 내 이름이야. 개는 복내의 목소리에 꼬리를 살짝 흔들어 보였습니다. 마치 자신의 이름을 알아듣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복내는 백구가 걱정되어 몇 번이나 마당을 확인하러 나갔습니다. 다행히 백구는 이불 위에서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복내는 백구를 바라보며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30년 동안 혼자 지내다가 갑자기 돌봐야 할 존재가 생기니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내는 일찍 일어나 백구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백구는 훨씬 좋아 보였습니다. 다행히 큰 이상은 없었고 하룻밤 푹 쉬니 기운을 되찾은 것 같았습니다. 많이 좋아졌네. 밥 먹자. 복내는 다시 죽을 끓여 백구에게 주었습니다. 백구는 어제보다 천천히 얌전하게 먹었습니다. 복내는 그 모습이 대견스러웠습니다. 백구가 밥을 다 먹고 나자 갑자기 대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대문 앞에 앉아서 바깥쪽을 바라봤습니다. 복내는 혹시 주인을 찾는 것인가 싶어 걱정스러웠습니다. 주인 생각나니? 보고 싶지? 하지만 백구는 잠깐 대문을 바라보더니 다시 복내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복내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앉았습니다. 복내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며 마음이 짠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대문 앞에서 무언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내는 고개를 들어 대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에 뭔가가 날리는 것 같았습니다. 뭐지? 복내는 일어나서 대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대문 앞 땅에는 한 장의 흑백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복례는 그 사진을 집어들고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 순간 복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자신과 어린 지선이 함께 찍힌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선이 중학생이 되기 전 아직 모녀 관계가 좋았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여기에? 복례는 사진을 들고 백구를 바라봤습니다. 백구는 조용히 앉아서 복례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무언가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복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분명히 자신과 지선이 함께 찍은 사진이 맞았습니다. 지선이 아직 어린아이 같던 시절, 둘이 마당에서 웃으며 찍었던 그 사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진은 분명히 집 안서랍 깊숙이 보관해 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상해. 이 사진이 왜 여기에? 복례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사진을 뒤집어 봤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낡은 연필로 쓴 글씨가 있었습니다. 엄마 여전히 기다리고 있나요? 2000년 연신내 작은 원룸에서. 복례의 다리에 힘이 빠져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 글씨체는 분명히 지선의 것이었습니다. 지선이 사라진 지 5년 후인 2000년에 쓴 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선은 그때까지 살아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지선이가 살아 있었구나. 복례는 사진을 가슴에 안고 오열했습니다. 30년 동안 품고 있던 그리움과 걱정, 그리고 안도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지선이 살아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백구는 복례 곁으로 다가와 조용히 앉았습니다. 마치 복례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처럼 고개를 복례의 무릎에 기댔습니다. 복례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백구야, 이 사진이 어떻게 여기에 온 걸까? 내가 가져온 거니? 백구는 복례를 올려다보며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물론 걔가 대답할 수는 없었지만 복례는 이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폭우 속에서 백구가 나타난 것도, 이 사진이 갑자기 대문 앞에 나타난 것도 모든 것이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복례는 사진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연신내라는 지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울 은평구에 있는 동네였습니다. 2000년 당시 지선은 그곳에 살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연신내. 서울이구나. 그럼 지선이는 서울에서 살고 있는 건가? 복례는 지선이 서울로 갔을 것이라고 막연히 짐작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구체적인 장소를 알게 되니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2000년이면 벌써 25년 전 이야기였습니다. 지금은 어디에 살고 있을까요? 복례는 사진을 품에 안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백구도 따라왔습니다. 복례는 서랍에서 지선과 관련된 물건들을 꺼내봤습니다. 지선의 중학교 교복, 일기장, 그리고 함께 찍었던 다른 사진들. 모든 것이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이상해. 이 사진은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복례는 사진첩을 뒤져봤지만 방금 전 대문에서 발견한 그 사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가져갔다가 다시 가져다 놓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럴 리 없었습니다. 이 집에는 복례 혼자 살고 있었고 정일수를 제외하고는 집에 들어오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복례는 백구를 바라봤습니다. 백구는 여전히 조용히 앉아서 복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백구야, 내가 뭔가 알고 있는 거니? 복례가 물어보자 백구는 갑자기 일어나서 대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대문 앞에 앉아서
바깥쪽을 바라봤습니다. 복례는 백구의 행동이 궁금해서 따라 나갔습니다. 뭘 보고 있는 거야? 복례는 백구가 바라보는 방향을 따라봤지만 특별한 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한 마을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계속해서 그 방향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일수가 나타났습니다. 복례야, 무슨 일이야? 얼굴이 이상하네. 복례는 정일수에게 사진을 보여주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정일수는 사진을 받아들고 뒷면의 글씨를 읽어봤습니다. 이게 정말 지선이가 쓴 글씨야? 네, 분명해요. 이 글씨체는 제가 잊을 수 없어요. 정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도 지선의 글씨체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지선이 어릴 때 정일수 집에도 자주 놀러 왔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2000년까지는 살아 있었다는 얘기네. 그런데 이 사진이 어떻게 여기에 나타난 걸까? 그게 저도 모르겠어요. 어젯밤 폭우가 그친 후에 갑자기 대문 앞에 있었어요. 정일수는 백구를 바라봤습니다. 백구는 여전히 대문 앞에 앉아서 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혹시 이계가 가져온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했는데 그럴 리가 있을까요? 정일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개들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영리한 동물이었습니다. 특히 진돗개는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강하고 길을 잘 찾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 개가 뭔가 특별한 것 같아. 어젯밤에 갑자기 나타난 것도 그렇고 지금 저렇게 한 방향만 바라보고 있는 것도 그렇고 복례는 정일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백구의 행동이 평범한 개와는 달랐습니다. 그때 백구가 갑자기 일어나서 대문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복례는 깜짝 놀라 백구를 붙잡았습니다. 어디 가려고 하니? 위험해. 하지만 백구는 계속해서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마치 어딘가 가야 할 곳이 있다는 듯이 말입니다. 복례는 고민 끝에 백구에게 긴 끈을 메어 주었습니다. 그럼 나랑 같이 가자. 혼자는 안 돼. 백구는 복례가 따라오는 것을 확인하고는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뒷길로 향하는 방향이었습니다. 복례는 조용히 백구를 따라갔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야? 뭘 찾고 있는 거니? 백구는 대답 대신 계속해서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복례는 불안한 마음으로 백구를 따라갔습니다. 혹시 백구가 주인을 찾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복례의 마음 한구석에는 희망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만약 백구가 정말로 지선과 관련된 뭔가를 알고 있다면 혹시 지선을 만날 수 있는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백구는 복례를 이끌고 마을 뒷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평소에는 잘 가지 않는 길이었지만 복례는 백구를 믿고 따라갔습니다. 산길은 어젯밤 폭우로 인해 여기저기 패여 있었고 낙엽과 나뭇가지들이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조심해, 백구야. 길이 많이 험하네. 백구는 복례의 걸음에 맞춰 천천히 걸었습니다. 마치 복례를 배려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걸어가자 작은 개울가에 도착했습니다. 평소라면 맑은 물이 흘러야 할 개울은 어젯밤 폭우로 인해 탁한 물이 거세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백구는 개울가의 바위 틈새를 코로 킁킁거리며 뭔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복례는 백구의 행동을 지켜보며 궁금해했습니다. 뭘 찾고 있는 거야? 그때 백구가 바위 틈에서 뭔가를 물고 나왔습니다. 복례는 그것이 무엇인지 확인하려고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백구가 물고 있는 것은 젖어서 너덜너덜해진 종이 조각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복례는 백구에게서 종이를 받아 조심스럽게 펼쳐봤습니다. 물에 젖어 글씨가 번져 있었지만
여전히 읽을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복례는 그 글씨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름란에 이지선. 종이는 병원 진료서의 일부분이었습니다. 환자 이름 부분에 이지선이라고 적혀 있었고 날짜는 2000년 9월이었습니다. 복례는 손이 떨려 종이를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2000년 9월. 아까 사진 뒷면에 적힌 글과 비슷한 시기네. 복례는 종이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진료 과목 부분은 물에 젖어 읽을 수 없었지만 분명히 지선의 이름이 적힌 병원 진료서였습니다. 그렇다면 지선은 2000년 당시 어딘가 아픈 곳이 있어서 병원에 갔던 것 같았습니다. 지선이가 아팠던 건가? 복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딸이 아팠을 때 곁에 있어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지선이 혼자서 병원에 가고 혼자서 아픔을 견뎌내야 했을 생각을 하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백구는 복례가 종이를 보고 있는 동안 다시 개울가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더 찾을 것이 있다는 듯이 말입니다. 복례는 백구의 행동을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백구야, 넌 어떻게 이런 걸 찾아내는 거야? 백구는 복례를 잠깐 돌아보더니 다시 바위 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백구는 또 다른 것을 물고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작은 플라스틱 카드 같은 것이었습니다. 복례는 그것을 받아들고 닦아봤습니다. 학생증이었습니다. 그것도 지선의 고등학교 학생증이었습니다. 사진 속 지선은 아직 어려 보였지만 중학생 때보다는 훨씬 어른스러워 보였습니다. 고등학교 학생증. 그럼 지선이는 고등학교를 다녔구나. 복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적어도 지선이 공부를 포기하지는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학생증의 발급 날짜를 보니 1998년이었습니다. 지선이 가출한 지 3년 후였습니다. 복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모든 물건들이 어떻게 여기에 있는 것일까요? 지선이 이곳에 온 적이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일까요? 백구야, 이게 다야? 또 다른 건 없어? 백구는 복례를 바라보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개울가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복례는 백구가 찾는 것이 또 있나 싶어 함께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한참을 찾던 중 복례는 개울가 나무 아래에서 작은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비닐봉지에 쌓여 있어서 물에 젖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복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지선의 어린 시절 사진 몇 장과 작은 편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지에는 지선의 글씨로 짧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께,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돌아갈게요. 지선. 복례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지선의 마음이 느껴지는 글이었습니다. 분명히 집이 그립고 엄마가 보고 싶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돌아올 수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지선아, 왜 이렇게 혼자 힘들어했니? 복례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흐느꼈습니다. 딸이 이렇게 마음 아파하며 살았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30년 동안 기다리기만 했던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백구는 복례 곁으로 다가와 머리를 복례의 무릎에 기댔습니다. 마치 복례를 위로하는 것 같았습니다. 복례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백구야, 고마워. 내가 아니었다면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없었을 거야. 복례는 찾은 물건들을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병원 진료서, 학생증, 그리고 편지. 모든 것이 지선이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복례는 정일수의 집에 들렀습니다. 정일수는 복례가 찾아온 물건들을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개울가에 있었다고? 네, 백구가 찾아줬어요. 정말 신기해요.
정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백구의 행동이 범상치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혹시 서울에서 지선이 살아있다는 소문 들은 적 있어요? 복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혹시나 해서 묻는 말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그게 마치 내 마음을 대신해서 지선이 흔적을 따라가는 것 같긴 하다. 정일수의 말에 복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일수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백구가 단순한 우연으로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혹시 백구가 지선이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 걔들은 냄새를 잘 맡잖아. 혹시 지선이의 냄새를 알고 있는 건 아닐까? 복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생겼습니다. 만약 백구가 정말로 지선과 관련이 있다면 언젠가는 지선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복례는 찾은 물건들을 책상 위에 정리해 놓고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지선의 삶의 흔적들이었습니다. 비록 작은 조각들이었지만 지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조금씩 알 수 있었습니다. 백구는 복례 곁에 누워서 조용히 복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여전히 뭔가 깊은 비밀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복례는 백구를 바라보며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찾은 물건들 때문에 잠을 설쳤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지선에 대한 새로운 단서를 찾았다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백구는 벌써 마당에서 깨어나 복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백구야, 잘 잤니? 오늘도 뭔가 찾으러 갈 거야. 백구는 복례를 보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대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어제와 같은 행동이었습니다. 복례는 백구의 뒤를 따라 대문으로 나갔습니다. 이번에도 대문 앞에는 뭔가가 놓여 있었습니다. 또 다른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복례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혹시 지선의 또 다른 모습이 담겨 있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진을 본 순간 복례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사진 속에는 복례의 남편과 젊은 여성, 그리고 아이가 함께 있었습니다. 남편은 분명히 복례와 결혼하기 전 모습이었지만 함께 있는 여성과 아이는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복례는 사진을 떨리는 손으로 들여다봤습니다. 남편의 젊은 시절 모습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옆에 있는 여성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그 아이는? 복례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혹시 남편에게 자신이 모르는 과거가 있었던 것일까요?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서 아이까지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복례는 고개를 저으며 사진을 뒤집어 봤습니다. 뒷면에는 흐릿한 연필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군 산사태 복구 자원봉사 단체 기념사진 1994년 8월. 복례는 그 글씨를 읽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원봉사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산사태 피해 지역에 자원봉사를 다녔던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때 함께 활동했던 자원봉사자들과 찍은 기념사진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구나. 자원봉사 단체 사진이었어. 하지만 복례는 여전히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왜 이런 사진이 갑자기 나타난 것일까요? 그리고 이 사진도 백구가 가져온 것일까요? 복례는 백구를 바라봤습니다. 백구는 여전히 조용히 앉아서 복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미안함과 걱정이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복례는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이 자원봉사 단체 사진이라는 것을 알고 안도했지만 동시에 여러 가지 감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나는 왜 그때 아무것도 몰랐을까? 그 애가 떠나도 그 사람은 떠나도 난 그냥 계속 기다리고만 있었구나. 복례는 자신의 지난 30년을 돌아보며 후회했습니다. 지선이 떠났을 때도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도 자신은 항상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만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거나 노력하지 못했던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남편이 자원봉사를 할 때도 복례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집안일에만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어떤 사람들과 어떤 일을 하는지, 얼마나 보람을 느끼는지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 사람도 나한테 말하고 싶었을 텐데, 복례는 사진을 찍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슴에 안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말없이 흐느꼈습니다. 30년 동안 쌓였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백구는 복례 옆으로 다가와서 조용히 누웠습니다. 그리고는 머리를 복례의 다리에 기댔습니다. 마치 복례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싶다는 듯이 말입니다. 백구야, 넌 나보다 훨씬 용감하구나. 이렇게 찾아다니고 가져다 주고. 복례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백구는 자신보다 훨씬 적극적이었습니다. 무언가를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후 복례는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였습니다. 지선이 어디 있을까? 복례는 지금까지 찾은 물건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2000년경의 사진과 편지, 병원 진료서, 학생증, 모든 것이 20년 이상 전의 것들이었습니다. 지금 지선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살고 있을까요? 복례는 일어나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백구도 따라왔습니다. 복례는 찾은 물건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혹시 놓친 단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정일수가 찾아왔습니다. 복례야, 괜찮아? 어젯밤에 울음소리가 들렸는데. 네, 괜찮아요. 죄송해요. 복례는 정일수에게 새로 찾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정일수는 사진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이거 기억나네. 남편이 자원봉사 다닐 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래요? 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때 복례가 지선이 일로 많이 힘들어할 때였으니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을 거야. 정일수의 말에 복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는 정말 지선이 걱정되어서 다른 것에는 신경 쓸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 사진도 백구가 가져온 거야? 그런 것 같아요. 이상하게 매일 아침마다 대문 앞에 뭔가가 놓여 있어요. 정일수는 백구를 바라봤습니다. 백구는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특별한 것 같아. 보통 개들과는 다르다. 복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백구는 분명히 특별한 개였습니다. 하지만 왜 이런 일을 하는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백구야, 넌 정말 뭘 하려는 거니? 복례가 물어보자 백구는 복례를 바라보며 짧게 짖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복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선에 대한 그리움, 남편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자신의 지난 삶에 대한 반성,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백구는 복례 곁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복례는 백구를 바라보며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했습니다. 백구가 가져다 줄 다음 단서는 무엇일까요? 복례는 마음 한편으로 기대하면서도 두려웠습니다. 혹시 더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날까봐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진실이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선을 만나기 위해서라면 말입니다. 그 다음 날 아침
복례는 백구가 없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마당에도 집안에도 백구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복례는 급히 집 주변을 찾아봤지만 백구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백구야, 백구야. 복례는 백구의 이름을 부르며 마을 곳곳을 찾아다녔습니다. 혹시 다른 곳으로 가버린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지선의 흔적을 찾아주던 백구가 사라진다면 더 이상 단서를 찾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찾아다니던 복례는 지쳐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대문 앞에는 백구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입에는 뭔가를 물고 있었습니다. 백구야, 어디 갔었니? 얼마나 찾았는데. 복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백구에게 다가갔습니다. 백구가 물고 있는 것은 녹슨 작은 철암이었습니다. 뚜껑이 꽉 닫혀 있어서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건 또 뭐니? 어디서 찾아온 거야? 복례는 철암을 받아들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백구도 따라왔습니다. 복례는 철암의 뚜껑을 열려고 했지만 녹이 슬어서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한참 씨름한 끝에 철암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선의 고등학교 학생증, 작은 손수건, 그리고 편지 한 장이었습니다. 복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냈습니다. 지선의 글씨로 쓰인 편지였습니다. 복례는 편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저는 살아있어요. 서울에서 어른이 되었고 결혼도 했어요. 복례는 편지를 읽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지선이 결혼했다는 내용에 놀랐기 때문입니다. 복례의 딸이 어느새 어른이 되어 가정을 꾸렸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엄마 앞에 나설 자신이 없었어요. 시간이 그렇게 많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두렵고 그래도 엄마를 사랑해요.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때 제가 너무 철없었어요. 엄마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엄마가 저를 걱정해서 하신 말씀들이었는데 저는 그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미안해요. 복례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선도 그동안 후회하며 살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 생신이 다가올 때마다 몇 번이나 집 앞까지 갔어요. 하지만 대문을 두드릴 용기가 없었어요. 혹시 엄마가 저를 원망하고 계실까봐, 혹시 엄마가 저를 용서하지 않으실까봐 두려웠어요. 복례는 편지 내용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딸이 그렇게 가까이까지 왔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가까이에 있었는데 만나지 못했다니요. 하지만 엄마, 저는 엄마가 여전히 저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걸 알고 있어요. 동네 아는 분들을 통해서 들었어요. 엄마가 제 신발을 아직도 마당에 놓아두신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복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선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편지 끝부분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2024년 2월 5일 연신내에서. 복례는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철암을 껴안고 오열했습니다. 그 애가 그토록 말하고 싶어 했는데 복례는 자신이 얼마나 바보였는지 깨달았습니다. 지선이 용서를 구하고 있는데 복례는 그저 기다리기만 했습니다. 먼저 찾아 나서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백구는 복례 곁으로 다가와서 머리를 복례의 무릎에 기댔습니다. 복례는 백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백구야, 고마워. 내가 이런 소중한 것들을 찾아줘서. 복례는 편지를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지선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긴 편지였습니다. 복례는 지선이 얼마나 고민하고 괴로워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는 왜 여기에 있는 걸까? 복례는 궁금했습니다. 지선이 보낸 편지라면 우편으로 왔어야 하는데 왜 철암에 들어 있었을까요?
복례는 철암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철암 바닥에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지선이의 보물상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복례는 그 글씨를 보고 기억해냈습니다. 지선이 어릴 때 가지고 놀던 보물상자였습니다. 지선이 소중한 것들을 넣어두던 상자였습니다. 그런데 지선이 가출할 때 이 상자도 함께 가져갔었습니다. 그럼 지선이가 직접 여기에 묻어둔 건가? 복례는 깨달았습니다. 지선이 집에 올 용기는 없었지만 편지만큼은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몰래 묻어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왜 이제야 발견된 것일까요? 복례는 백구를 바라봤습니다. 백구가 이 철암을 찾아온 것입니다. 마치 지선의 마음을 대신 전해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때 정일수가 찾아왔습니다. 복례야, 또 뭔가 찾았어? 복례는 정일수에게 편지를 보여줬습니다. 정일수는 편지를 읽고 나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선이도 참 고생했구나. 이렇게 마음고생을 하면서. 그런데 이상한 게 이 편지가 왜 이제야 나타난 걸까요? 글쎄, 혹시 지선이가 묻어둔 곳이 깊어서 평소에는 찾을 수 없었는데 이번 폭우로 땅이 패이면서 드러난 건 아닐까? 정일수의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지선이 오래전에 묻어둔 철암이 폭우로 인해 땅 밖으로 나온 것 같았습니다. 그럼 지선이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이 편지도 25년 전 것인데. 모르겠어. 하지만 분명한 건 아직 살아있을 거라는 거야. 그리고 여전히 복례를 생각하고 있을 거고. 복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편지를 통해 지선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선도 복례만큼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선아, 엄마도 너를 용서해. 엄마가 미안해. 복례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진짜 소통이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백구는 복례가 편지를 읽는 동안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임무를 완수한 것처럼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복례는 백구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백구가 없었다면 이런 소중한 편지를 찾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며칠 후 또다시 장대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복례는 창문을 통해 바깥을 내다보며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지난번 폭우 때 백구가 나타났고 지선의 흔적들을 찾아왔는데 이번에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백구는 평소와 달리 안절부절 못하며 집안을 돌아다녔습니다. 마당으로 나갔다가 들어오기를 반복하며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복례는 백구의 이상한 행동이 신경 쓰였습니다. 백구야,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백구는 복례를 바라보며 낑낑거렸습니다. 마치 뭔가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는 듯이 말입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대문 쪽으로 달려가서 격렬하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복례는 깜짝 놀라 백구를 따라 대문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밖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빗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뭘 보고 짖는 거야? 아무도 없는데. 하지만 백구는 계속해서 한 방향을 바라보며 짖었습니다. 마을 외곽 쪽 폐역이 있는 방향이었습니다. 복례는 백구가 바라보는 방향을 따라봤지만 빗장막 너머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비가 점점 거세져 갔습니다. 백구의 짖음소리도 더욱 절박해졌습니다. 복례는 백구의 행동이 범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백구가 보여준 행동들은 모두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또 뭔가 있는 건가? 복례는 고민했습니다. 이런 폭우 속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은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백구의 행동을 보니 무언가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백구는 복례를 향해 짖으며 대문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복례를 어딘가로 데려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복례는 망설였지만 결국 우비를 입고 백구를 따라 나서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 가보자. 내가 그렇게 원한다면. 복례는 천천히 백구를 따라 나섰습니다. 백구는 복례가 따라오는 것을 확인하고는 앞장서서 걸어갔습니다. 빗속에서도 백구는 망설임 없이 길을 찾아갔습니다. 마을 외곽으로 향하는 길은 평소에도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하물며 이런 폭우 속에서는 더욱 위험했습니다. 복례는 마음을 다잡으며 한 걸음씩 조심스럽게 걸어갔습니다. 백구야, 어디로 가는 거야? 너무 멀면 안 돼. 하지만 백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정해진 목적지가 있다는 듯이 계속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복례는 숨이 차고 다리가 아팠지만 백구를 따라갔습니다. 한참을 걸어가니 폐역이 보였습니다. 오래전에 문을 닫은 작은 기차역이었습니다. 지붕이 반쯤 무너져 있었고 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복례는 이곳에 온 지 정말 오래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백구는 폐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례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비를 피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왜 백구가 이곳으로 자신을 데려온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뭘 하자는 거야? 복례가 주변을 둘러보는데 갑자기 백구가 폐역 벤치 쪽을 향해 짖기 시작했습니다. 복례는 백구가 바라보는 방향을 따라봤습니다. 그때 복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폐역 벤치에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빗속에서 조용히 앉아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복례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하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복례는 조심스럽게 그 여성에게 다가갔습니다. 여성은 복례의 발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복례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그 얼굴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선이냐? 복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여성을 바라봤습니다. 여성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엄마. 지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30년 동안 기다렸던 딸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정말 지선이야? 네, 엄마. 저예요. 지선의 목소리에도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복례는 지선에게 다가가서 딸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있었지만 분명히 자신의 딸이었습니다. 엄마, 결혼해서 잘 살고 있지만 엄마가 날 원망할까봐 다시는 대문 앞에 못 섰어요. 지선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복례는 지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딸의 손이었습니다. 원망할 게 뭐가 있니? 엄마가 미안해. 그때 너를 이해하지 못해서. 복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 동안 쌓였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백구가 절 데려왔어요. 신기하게도 백구가 저를 찾아왔어요. 지선이 백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백구는 조용히 앉아서 모녀의 재회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백구가 너를 찾아온 거야? 네, 며칠 전부터 자꾸 제 주변에 나타나더니 오늘은 여기로 인도했어요. 마치 엄마를 만나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복례는 백구를 바라봤습니다. 백구가 이 모든 일을 계획한 것 같았습니다. 지선의 흔적들을 하나씩 가져다 주고 마침내 지선까지 데려온 것입니다. 복례는 무릎이 풀려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30년 동안 기다렸던 순간이었습니다. 너 살아있기만 하면 난 됐다. 지선아, 이제 같이 살자. 엄마. 지선도 복례를 꼭 안았습니다. 모녀는 빗소리 속에서 30년 만의 재회를 나누었습니다. 백구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폐역 안에서 모녀의 눈물 섞인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30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복례는 딸이 돌아왔다는 기쁨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폐역에서의 재회 이후 복례와 지선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30년 만에 함께 걷는 길이었습니다. 빗속에서도 두 사람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백구는 앞장서서 길을 안내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복례는 지선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지선은 조심스럽게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30년 전과 거의 변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들도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엄마, 집이 그대로네요. 너를 기다리며 살았으니까. 내 방도 그대로 둬뒀어. 복례는 지선의 방을 보여줬습니다. 중학생 때 사용하던 책상, 침대, 옷장이 모두 그대로 있었습니다. 지선은 눈물을 글썽이며 방을 둘러봤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그동안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이제 됐어. 내가 돌아왔으니까. 복례는 지선을 위해 따뜻한 차를 끓여줬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30년 동안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지선아, 그동안 어떻게 살았니?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서울에 가서 아르바이트하며 고등학교를 마쳤고 대학도 야간으로 다녔어요. 결혼한 지는 15년 됐어요. 지선은 자신의 삶을 차근차근 이야기했습니다. 복례는 딸이 혼자서 그 모든 어려움을 견뎌냈다는 것이 대견하면서도 미안했습니다. 아이들도 있어? 아들 하나 있어요. 중학생이에요. 엄마를 닮아서 착해요. 지선의 말에 복례는 손자가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동시에 손자를 만나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연락을 안 했니?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처음에는 화가 나서 절대 돌아오지 않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 부끄러워졌어요. 엄마께 어떤 얼굴로 돌아가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지선은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놨습니다. 엄마 생신 무렵이면 몇 번이나 집 앞까지 갔어요.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혹시 엄마가 저를 용서하지 않으실까봐. 바보야. 엄마가 언제 널 미워한 적이 있니? 복례는 지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딸이 그동안 얼마나 고민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 백구가 두 사람 사이로 다가와 앉았습니다. 복례와 지선은 백구를 바라봤습니다. 백구가 정말 신기해요. 어떻게 저를 찾아낸 건지. 백구가 내 냄새를 맡고 찾아간 건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백구를 보면 뭔가 특별한 것 같아요. 마치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한 눈빛이에요. 복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백구는 단순한 개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보낸 사자 같았습니다. 혹시 아빠가 보낸 건 아닐까? 지선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복례는 깜짝 놀라 지선을 바라봤습니다. 아빠 말이야? 아빠가 돌아가신 걸 알고 있어요. 몰래 장례식에도 갔었어요. 멀리서 지켜봤죠. 복례는 지선이 남편의 장례식에 왔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때도 엄마한테 인사드리고 싶었는데 용기가 없었어요. 지선아, 복례는 딸이 혼자서 얼마나 많은 것을 견뎌냈는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죽음도 혼자 슬퍼해야 했을 딸의 마음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지선은 복례의 집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남편에게도 모든 상황을 설명했고 남편은 지선의 결정을 이해해줬습니다. 앞으로 명절마다 올게요. 엄마 혼자 두지 않을게요. 지선은 복례에게 약속했습니다. 복례는 그 말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마당에는 이제 지선의 신발 한 켤레가 새로 놓여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혼자 있던 낡은 운동화 옆에 깔끔한 구두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정일수가 담장 너머로 말했습니다. 복내야, 정말 다행이다. 지선이가 돌아와서 네, 모든 게 백구 덕분이에요. 그게 사람 하나만 데려온 게 아니었어. 가족을 다시 데려왔지. 정일수의 말이 맞았습니다. 백구는 단순히 지선을 데려온 것이 아니라 흩어진 가족을 다시 하나로 만들어줬습니다. 복내는 백구를 품에 안고 말했습니다. 내가 우리 가족이야. 우릴 다시 만나게 해줬으니까. 백구는 복내의 품에서 만족스럽게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임무를 완수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지선도 백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백구야,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다면 엄마를 만날 수 없었을 거야. 그날 저녁 복내와 지선은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30년 만에 모녀가 함께하는 식사였습니다. 백구도 식탁 아래에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엄마, 내일 아들을 데려와도 될까요? 할머니를 소개해주고 싶어요. 그럼 당연하지. 손자를 빨리 보고 싶어. 복내는 손자를 만날 생각에 설렜습니다. 지선도 아들이 할머니를 만나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름 복내의 집에는 다시 햇살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웃음소리가 집 안 곳곳에 울려 퍼졌습니다. 백구는 마당 한 구석에서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뭔가를 찾아 헤맬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모두 마쳤기 때문입니다. 복내는 창문을 통해 마당을 바라봤습니다. 지선의 새 신발과 낡은 운동화가 나란히 놓여 있고 백구가 평화롭게 잠들어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야. 복내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30년 동안 기다렸던 기적이 마침내 일어났습니다. 백구가 가져온 것은 단순한 사진이나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사랑과 용서,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 복내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딸이 돌아왔고 백구가 있었고 곧 손자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복내의 긴 기다림은 마침내 끝이 났습니다. 백구는 꿈속에서도 꼬리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룬 기적을 꿈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